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노사강의론,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좀 독특한데요. 노사관계의 어떤 무풍지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경영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노조 기업의 어떤 고용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재는 242쪽부터이거든요. 그래서 뭐, 프리 케이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어떤 양상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노사관계 자체에 대한 어떤 해학적인 면을 주로 주목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경영 철학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단일적인 어떤 경영을 원하는 그런 어떤 CEO의 어떤 경영 전략으로 인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 내에서 어떤 노조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주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서도 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무노조 기업의 어떤 태동 자체가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런 무노조 기업의 어떤 사회적 어떤 영향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 주로 언론에서 보고 있는 삼성의 어떤 무노조 지금 기업의 어떤 기존의 활동들을 반성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노상에 이제 노조를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삼성이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듯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어떤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서는 아마존 사례에 대한 이야기와 삼성 사례가 있는데요. 뭐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프리케이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내용이 이러한 무노조 기업과 비노조라고 이야기되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무노조 기업은 노조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노조가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의미고, 비노조는 노조가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아니면 종업원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들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기업 내를 보면 노조가 있으면 그 외에 뭐 노사협의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조가 아닌 어떤 지금 삼성그룹의 어떤 기업들 내에서 보면 뭐 노동자 협의회 이런 조직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노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노조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삼성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사례로 많이 이야기되어 왔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주로 삼성의 노사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무노조 기업 경영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무노조 기업의 등장의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해 대표체로서 가장 이해 대변 조직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노조인데, 이러한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사회경제적 아니면 기업 내외적 조건 자체가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거나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사실 지난번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만 예외가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 유럽이나 뭐 미국 등을 포함해서 선진국 자체에서도 노조의 조직률을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 각국마다 그러한 조건과 어떤 추세에 대한 일반적 조직률이 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들은 약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업별 노조이다 보니까 노동자의 어떤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영향 부분이 기업의 어떤 경영 아니면 기업의 수익,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무노조 기업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뭐냐면 기업 자체의 어떤 경영 전략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유럽식으로 기업 밖에 노조가 존재해서 기업 내에서 조직화하는 것들을 막는 양상이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내 자체에서 이미 노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더 경영체계에서는 더 반대를, 그리고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막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에서 무노조 기업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무노조 기업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어떤 문제의식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삼성 반대운동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나섰던 이유도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노조 조직률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 어떤 원인들을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교재 248쪽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하락률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뭐냐면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노동 규율이 강하거나 아니면 노동 통제가 강한 생산직에서 주로 노동조합의 어떤 결성 가능성이 높은데요. 노동조합의 조직 자체가 좀 용이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 산업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많이 바뀌면서, 서비스업 쪽에 있는 화이트 칼라, 우리 사무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노동조합 조직화,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호의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떤 노동조합 조직률이 늘어나지 않고, 또 서비스업 쪽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어떤 전일제 근무를 지향하는, 그리고 어떤 생산 과정 속에서, 노동 과정 속에서 노동 통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것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어떤 노동력 구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이라든지 고령자, 비정규직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런 쪽이 또 많이,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취약계층들, 남성, 가장, 그리고 제조업, 이 섹터와 무관한 곳에서의 어떤 노동력 구성이 일어나는 어떤 산업 영역에서는 노조 조직률 자체가 성장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노조 조직률 하락 부분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정부적 요인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정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정부의 출현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이 노동권의 확장과 함께 성장한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어떤 노동 고용 관련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지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어떤 뭐랄까 규율성, 필요성이 이런 게 많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노조 결성이나 노조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반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서 무노조 기업들이 많이 생긴 이유는 주요하게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 전략, 노조 회피 전략들이 크게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우리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런 무노조 기업의 노조에 대한 무노조 기업 자체의 확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본 이론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일정 정도 뭐냐면 사용자의 저항하고 사용자의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조 조직화의 어떤 변수로는 기본적으로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떤 불만족, 그리고 이러한 불만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도구, 방법으로서
노조를 수단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조 조직화의 함수는 직무 분석과 노조의 어떤 수단화 이 두 가지 변수에서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종업원들이 기업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는 뭐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의사소통이 부재하다든지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의사소통이 부재하다든지 아니면 인사 경영 정책이 너무 일방적으로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든지 이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큰 결성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업원들은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자체에 대한 결성 이유는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은 대형 양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조직화를 최대한 좀 방어하겠다 아니면 막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세 가지 전략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동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계적으로도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조 조직화 방지 전략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조를 탄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탄압 자체와 함께 또 쓰는 게 뭐냐면 노조 어떤 그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결성 이런 것들을 조직 확대를 회피하거나 피하는 그리고 또 다른 전략으로는 뭐냐면 노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이 이해를 대변하는 다른 기구들을 만들어서 노조를 대체시키는 이런 큰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조 탄압 전략은요 가장 흔한 전략이죠.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충남인지 그게 아마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에서 기업 측과 함께 노조 파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노조를 탄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인해서 아마 회장이 구속되고 아마 그 관여했던 노무사도 자격을 정지당하고 아마 구속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조 파괴 전문가나 전문 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됐던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유입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노동조합이 어차피 집단화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초동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추진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게 뭐 흔히 말 주도자라고 하는 주동자라고 하는 개인이 있는데요. 이런 개인과 이 종업원은 다른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해고한다든지 이들을 징계를 내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조 결성 추진 세력을 해고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조합의 이제 설립 인가가 나면서 제일 노동조합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단체 교섭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 교섭을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단체 교섭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노조법상으로 인하면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해서 사실 불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하는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전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기존에 있는 노조들을 이제 탄압할 때는 뭐냐면 이런 작업들이 잘 진전돼서 실질적으로 노조 자체를 해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조법상으로 노조에서는 제적조합의 과반수 찬성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아니면 노조에 대한 불만을 극대화시키고 그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서 노조 해산을 결의하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노조 탄압 전략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조 회피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노조 결성을 막고 그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회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로 노조가 추구하는 목적을
회사가 직접 챙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조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조건 개선을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기업이 함으로써 적극적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함으로써 노조의 필요성들을 줄여버리는, 그래서 노조를 회피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형 관리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기업이 이제 각 지역마다 여러 사업장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사업장 단위로 결성하실 있지 않습니까?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 단위에서 한 사업장, 한 지역의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노조의 또 확장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더 좋은 대우라든지 아니면 임금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설비 개선 그리고 투자들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미 조직된 지역의 어떤 사업장의 활동들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생산 입지로서 아니면 산업 입지로서의 어떤 근간을 흔들어서 노조 조직화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 대체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구를 노조가 아닌 다른 기구를 만들거나 그 비슷한 유사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 노조의 유효성들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들이 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주로 노조의 필요성들을 반감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뭐 평사원협의회라든지 뭐 일부 청년이사회 이런 뭐 기구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주로 노사협의회의 어떤 역할들을 강화시키거나 그 활동을 통해서 노조의 필요성을 반감시키는 게 주로 노조 대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 이런 무노조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개념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유형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철학적 무노조주의, 그 다음에 뭐 정책적 무노조, 그리고 뭐 종교적 무노조, 그리고 영세 무노조, 이렇게 한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적 무노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이죠. 삼성의 어떤 뭐 기업 경영 철학 이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이건희 회장 때, 그 앞에 자기 선대 회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금 이재용 회장까지, 안보 회장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업에서 어떤 무노조주의는 하나의 어떤 경영자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은 경영자가 하는 거고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무노조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주로 보면 노조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임금과 높은 임금과 같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고요. 뭐 인적 자원 관리도 되게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 내의 경영 자체에 대한 불만 자체가 노조의 결성의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의 필요성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노조를 대체하는 다른 기구, 의사소통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째는 정책적 무노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노조 경영 자체를 하나의 인적자원 관리의 한 중요한 하나의 모듈로 생각하고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노조 회피 전략을 되게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인적자원 관리,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어떤 경영 참가 수단들을 다양하게 동원해서 이러한 어떤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어떤 욕구 아니면 그런 어떤 이유들을 사전에 기업의 어떤 경영 방식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다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이러한 무노조 경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양면 전략을 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되게 높은 임금이나 좋은 방식의 어떤 인사정책을 채택해서 추진하기도 하고요.
또 노조 결성이 임박하거나 노조 결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급박한 경우에는 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결성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목격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종교적 문호조 기업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랜드 그룹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카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예전에 홈플러스 이전의 기업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뭐 기독교를 지향하는 기업 어떤 기독교 정신을 뭐 이어서 기업을 만들었긴 했지만 이런 기업 운영 방식이 실질적으로 뭐 종교적 원칙을 어긋나다든지 아니면 종교적 화합을 저해시킨다는 이유로 해서 문호조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보면 직원들 채용할 때부터 그리고 교육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주로 종교적인 부분들과 연동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상 문호조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노조 결성의 유인이나 배경 조건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워낙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노조에 대응할 만한 어떤 인적자원 관리도 수행할 수 없을 정도 되게 열악한 기업들을 주로 영세 무노조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뭐 노사관계 자체 형성 자체가 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노조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 실질적으로 그 노조를 만들어서 처우 개선의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노조 결성의 어떤 유인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있는 기업들을 영세 우리 무노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영세 무노조 기업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엔 대체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반면 중소 영세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문호적 경영을 관철시키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노조를 탄압한다든지 회피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초기에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어떤 경영자의 어떤 가치 철학을 주요 정책에 반영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서에 이런 어떤 전략들이 배어 있는 방식으로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사실 결국 기업의 어떤 성과 측면을 볼 때는 노조가 있는 기업들보다 더 고성과, 즉 생산성 측면에서 고성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나 고용관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 특히 인사관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 경영자들의 태도는 일단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경영상에서의 어떤 지배나 경영의 어떤 경영 방식에서는 이론론적인 어떤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즉 노조와 같이 공동 경영을 한다는 마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특징일 것 같고요. 주로 이런 거는 뭐 최고 경영자 특히 그 회사 설립자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그리고 뭐 개인의 어떤 스타일, 태도 뭐 이런 부분들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뭐냐면 인사 경영, 인사 고용, 노동 쪽과 관련되어 있는 노무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는 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관철되어 있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 자체가 생겨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고용 안정, 고용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게 이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불만과 또 고용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방적인 경영 스타일이란 어떤 의사소통 부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실상 내부에 있는 종업원, 내부자들의 불만들을 최소화시키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무노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외주화라든지 아니면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어떤 인적자원 관리 내에서의 어떤 완충장치를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완충장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일 이런 세계적인 모노조 기업 자체에서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 조건의 악화로 인해서 고용 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일종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고용 조정의 프로세스를 전개한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한 어떤 내부 직원들과 의견 수렴과 어떤 의사소통을 추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해고 대상자들이나 고용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기회들을 제공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남아있는 내부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 안정정책 외에 일반적인 어떤 뭐 승진이나 인사 고과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나 보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조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력이 있다면 더 높은 임금이나 약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고 인적 자원 관리에서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뭐 고충 처리라든지 의사소통 기재라든지 아니면 경영 참가 방식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뭐 고용 안정 및 공정성 인식이라든지 파업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직률 감소, 주로 여러 가지 노사관계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좋은 모습들, 기업의 어떤 상태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동시에 체계적 무노조 기업 또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지금 표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치와 태도, 최고 경자 내용, 그다음 주요 고용관계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래서 그리고 고용안정정책뿐만 아니라 뭐 선발, 그러니까 뭐냐면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승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 평가 보상도 상대적으로 좋은 보상을 하는 동시에 되게 공정성, 내부자들한테 공정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고충체내 경영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자, 오늘은 이제 모노조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포스트 케이스 보시면 월마트에 대한 모노조 기업 어떤 사례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월마트는 워낙 미국에서도 유명한 모노조 기업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비노조 유지 핵심 요소로서 창업자, 앞에 우리 방금 설명했던 체계적 무노조 기업의 어떤 경영상의 특징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월마트 사례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제도 제일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제가 있잖아요. 토의 과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세 번째, 특히 월마트 이렇게 체계적 무노조 경영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핵심 요소 해가지고 창업자 비노조 신념이라든지 인사부처 부서의 구체적 실현, 투명경영 지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앞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체계적 무노조 기업의 경영상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어떤 무노조 기업이 삼성이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크게 이슈를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을 사례로 해서
이러한 체계적 문호조 기업의 굉장히 특징을 각 그 경제 철학이라든지 주요 정책 그리고 그 성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에 대한 내용들로 좀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삼성의 어떤 문호조 경영을 이제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에 어떤 시사점이랄까, 어떤 의미, 그리고 한국 사회에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A4 뭐 한 두 장 내로 간략하게 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저기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에 관련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주 애석하게도 이 5월 12일 오늘 다음 주부터 아마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20인 이상의 어떤 수업은 대면 수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면 수업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수업을 전개하다가 저희도 과제하고 연동돼서 한 번 정도 자리를 만들어서 미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기말 과제를 통해서 제출하는 하고 수업 이제 동영상 수업은 이제 23일 주인가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남아있는 9장, 10장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일자리 정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수업을 구성하고요. 다만 그 중간에 한번 너무 늦기 전에 아마 6월 초 정도에 한번 모여서 기말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로 해서 기말 리포트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쯤은 되면 수업은 아니고 그냥 회동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자세히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한 주 생활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